여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군사 전문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사천 에어쇼에서 공개된 한국의 새로운 무기가 프랑스의 핵심 기술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믿을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무기의 성능이었습니다. 41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된 이 무기는 기존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이 무기를 본 외국 군사 전문가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본국에 긴급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토록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하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의 새 전투기가 처음으로 구름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걸 본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방위산업 엔지니어로 일하는 아버지와 함께 사천 에어쇼에 서 있었는데 매끄러운 KF-21 전투기가 은빛 화살처럼 하늘을 가르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탄성을 지르며 하늘을 가리키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우리가 저걸 만들었다는 게 믿기냐?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며 물으셨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면 비웃음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증명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죠. 한국이 군사 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주요 플레이어로 변모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마치 학교에서 늘 학용품을 사던 학생이 이제는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한국은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했고 우리 하늘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죠. 우리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스스로 이런 걸 만들 수 없을까? 왜 항상 남에게 의존해야 하지? 그들은 미국에서 사온 전투기를 살펴보고 그 작동 방식을 연구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요리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한국이 군사 기술에서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남의 것을 배우고 나서 거기에 우리만의 아이디어와 혁신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KF-21 전투기는 우리의 첫 시그니처 요리 같은 존재예요. 그냥 평범한 비행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공학적 걸작이죠. 그걸 볼 때면 단순히 금속과 엔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수천 시간의 노력, 수많은 실패,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끈기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전투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또 다른 놀라운 걸 준비했죠. 음속의 2배 이상 빠르게 날아가는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교실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종이 비행기가 시속 3,00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미사일은 발사 후 5분 만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주변에 녹아드는 카멜레온 같은 성질도 가졌어요. 가장 신나는 건 다른 나라들이 우리 성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우리 항공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학교에서 새로 온 애가 어떤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를 끄는 것처럼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군사 장비를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에어쇼에서 외국 군사 전문가 2명이 우리의 새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대단하다. 한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첨단 성능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현해냈어.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남이 한 걸 따라 하기만 한 게 아니라 더 좋고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년간의 연구, 셀 수 없이 많은 실험, 그리고 새로운 항공기를 기꺼이 시험 비행해준 용감한 파일럿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국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 왔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군사 기술 분야에서 이끄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날 에어쇼에서 KF-21이 착륙하는 걸 보면서 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음에 뭘 만들고 있는지 기대해봐.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KF-21과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은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은 이제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술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마침내 슈퍼파워를 찾아낸 것 같아요. 바로 평화를 지키면서도 한국의 혁신을 증명할 수 있는 멋진 기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요. 그 에어쇼에서 우리 창작물이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보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자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바로 그렇게 해낸 거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너무 기대돼요. 2024 사천 에어쇼에서 41만 3,225명의 관람객들과 함께 서 있으니 주변에 활기찬 분위기가 온몸으로 느껴져요. 10월의 공기는 선선하고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집중돼 있어요.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저기, 저거야. 누군가가 소리치며 날렵하게 생긴 미사일을 가리켰어요. 저도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미사일의 매끈한 표면이 밝은 전시 조명 아래 반짝이고 날카로운 선들은 마치 공기를 가르는 칼 같아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군사 기술에서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아요. 이 미사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마하 2.5, 시속 3,000km로 비행할 수 있다니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 차로 그렇게 달릴 수 있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8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예요. 음속의 2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이 미사일은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300km 원을 그린다면 그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곳을 닿을 수 있는 거리예요. 더 놀라운 건 발사한 지 5분 안에 목표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컵라면이 익을 시간에 미사일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속도와 사거리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미사일에는 특수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요. 마치 전자적 눈을 피해 숨어 다니는 위장복을 입은 느낌이에요. 적의 방어망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밤의 닌자처럼요. 전시장을 걸어 다니다 보니 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메모를 하고 조용히 미사일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들은 특히 한국이 어떻게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개발했는지에 관심이 많아 보여요. 한 전문가가 동료에게 설명하길, 초음속 미사일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빠르게 날아가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높은 속도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열을 제어하고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비행하도록 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람객들의 흥분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중학생들이 선생님께 묻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날 수 있어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듣고 있자니 이 미사일이 단순히 군사력 과시용이 아니라 과학적 성취와 혁신을 상징한다는 게 실감나요. 해외 관람객들도 특히 감탄하는 모습이에요.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나오는 대화를 들어보니 한국의 기술 발전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 미사일을 무기 제조 역사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만든 것들과 비교하기도 해요. 이 미사일의 이번 에어쇼 데뷔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죠.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사고 싶어하는 최첨단 기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에어쇼에 참여한 군사 전문가들이 설명하길, 이 미사일은 공군이 먼 거리의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속도, 사거리, 스텔스 성능이 결합돼서 적이 반응하거나 방어할 틈도 없이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죠. 하루 종일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몰려와 사진을 찍고 안내 패널을 읽고 경이로운 눈으로 미사일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어져요. 이 미사일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국이 이제 최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 반열에 올랐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에어쇼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바라봤어요. 이곳에 전시된 것만으로도 한국의 결단력, 혁신, 발전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한국이 세계와 당당히 기술로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기록적인 관객 수와 새롭게 공개된 미사일 덕분에 이번 에어쇼는 한국이 군사 기술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새로운 장을 여는 행사였어요. 저는 에어쇼를 떠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넘쳤어요. 저는 사천 에어쇼의 인파 속에 서 있었어요.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흥분이 느껴졌죠. 10월의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는 가운데 제 눈앞에서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학교 신문의 주니어 기자로서 뭔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저거 봐. 누군가가 외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전시 구역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한국의 새로운 초음 속 미사일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 건 처음 보는 거라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미사일의 매끄럽고 곡선적인 디자인은 마치 하늘을 가를 준비가 된 은빛 화살 같았어요. 금속 표면이 햇빛을 반사하면서 관람 구역에 춤추는 듯한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제 옆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슬며시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었죠. 회색 머리의 키 큰 남자가 무리에게 미사일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불가리아 군사 전문가 조르코 보르프였어요. 이 곡선을 봐요. 그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프랑스의 핵미사일과 아주 비슷하죠. 이 디자인 덕분에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서 더 잘 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얼른 노트북을 꺼내서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큰 뉴스였거든요. 이 미사일은 그냥 평범한 무기가 아니라 시속 약 3000km, 즉 마하 2.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 만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30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이 더 놀라웠죠. 마치 목표를 향해 발사된 투명한 화살 같은 느낌이었어요. 발사 후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였으니까요. 이번 공개의 시점도 모든 걸 더 흥미롭게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게 세계적으로 큰 사건들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어요. 이 미사일이 한국의 세계적 위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에어쇼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군 관계자들,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놀라움을 나누고 있었어요. 제 학교 친구들도 근처에 서 있었는데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죠.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니 믿기 힘들다. 친구 하나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진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어. 공식 발표의 다음 순서를 준비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전시 구역 주변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미사일의 성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되었어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놀란 표정만으로 충분히 전달이 됐죠. 한 한국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와서 미사일에 대해 더 설명해줬어요. 그는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비행기는 시속 800km 정도로 날아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그보다 3배나 더 빨라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우고 기사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떤 기자들은 이 미사일을 다른 나라의 무기와 비교하면서 한국이 이제 세계의 강력한 군사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 이유는 이게 단지 미사일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한국이 어떤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 후 한국이 모든 걸 다시 세워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새로운 무기들이 우리 지역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미사일이 한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사고 싶어하는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해가 서서히 저물면서 활주로의 긴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중요한 순간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이었죠. 역사책에 기록될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으로 글을 적으면서 이게 단지 새로운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변화하고 강해지며 세계 무대에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사천 에어쇼 군중 속에 서서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10월의 공기는 서늘했고 하늘은 완벽한 파란색이었죠. 주위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은 그냥 단순한 에어쇼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놀라운 걸 보여줄 순간이었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사 구역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긴장감이 가득 찼어요. 모두 한국의 새로운 초음 속 미사일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저는 근처에 서 있는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을 봤어요. 그들은 모두 노트북을 펼쳐들고 준비하고 있었죠. 7, 6, 5. 발사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어요.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4, 3, 2. 저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하나. 발사는 정말 놀라웠어요. 미사일이 그냥 떠오른 게 아니라 번개처럼 하늘로 쏘아 올랐어요. 굉음이 워낙 강력해서 제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죠. 몇 초 만에 미사일은 시속 약 3000km, 즉 마하 2.5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일반 여객기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였어요. 엄청나군. 옆에 서 있던 한 군사 전문가가 속삭였어요. 발사 순간부터 최고 속도까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다니. 저는 미사일이 매끄럽게 방향을 바꾸며 레이더를 피하는 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주변 대형 스크린에서는 추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미사일이 모든 테스트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불과 5분 만에 300km 밖에 목표를 맞출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어요. 관중들이 환호했지만 단순히 축하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진지한 대화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제 참관단 일행은 이번 일이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군요. 한 분석가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온 군사 대표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미사일은 단순히 빠르기 때문에 인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군사 기술 개발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사고 싶어하는 무기를 한국이 직접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미사일의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이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지, 심지어 그 목표가 숨으려 할 때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걸 배웠어요. 미사일의 컴퓨터 시스템은 아주 정교해서 가장 적절한 비행 경로를 순간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었어요. 이건 모든 걸 바꾸는군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그 말대로였죠. 이건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진다는 걸 넘어서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 못지않은 첨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 일이 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세계 방위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보게 될 거라며 의견을 나누었어요. 에어쇼 현장의 분위기는 자부심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모두가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죠. 세계 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이미 열심히 메모를 하고 전화로 보고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다른 나라의 유사한 무기들과 한국 미사일을 비교하면서 한국 미사일이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거나 최소한 대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시연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 기술을 한국에서 구매하려고 할까요? 인근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미사일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며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를 맞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중 하나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 군 관계자들, 산업 전문가들, 그리고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이 보였어요. 우리 모두 방금 앞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장면을 목격한 거죠.
이건 단순한 신형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증거였어요. 사람들이 시연 구역을 떠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화는 계속됐어요. 같은 걸 보고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의미를 찾아내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에겐 이 일이 국가적 자부심의 문제였고 다른 사람들에겐 세계 권력 균형의 변화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세계 군사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죠. 활주로 끝에 서서 한국의 새로운 자랑이 구름 사이로 솟아오르는 걸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KF-21 전투기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날렵한 회색 기체가 햇빛을 반짝이며 날아오르고 있어요. 다들 이 멋진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비행기를 만드는 건 6만 5천 조각짜리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이 놀라운 기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뾰족한 기수부터 강력한 엔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설계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았죠. 이건 4.5세대 전투기예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살짝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투기를 비디오 게임 콘솔처럼 생각해 보세요. 세대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있어서 두 세대의 장점을 모두 갖췄어요. 마치 고급형 플스 4.5 같은 느낌이에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전투기를 곧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26년, 이제 2년 뒤면 우리 공군에 합류할 예정이거든요. 한국은 이 전투기를 120대 정도 만들 계획인데 이 정도면 몇몇 공항을 꽉 채울 수 있을 정도죠. KF-21이 특별한 이유는 그 다재다능함에 있어요. 마치 하늘의 만능칼 같달까요. 어떤 날은 구름 위에서 적 항공기를 방어하는 공중 우세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날엔 지상의 목표물을 정밀하게 공격하는 전술 임무도 맡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파일럿들은 마치 두 대의 전투기를 한 대에 합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성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KF-21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요. 폴란드는 이미 KF-21의 작은 형제 격인 FA-15 경공격기를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중동 국가들이 같이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투기를 사가려는 게 아니라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치 학교 프로젝트를 할 때 다른 학생들이 내 팀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과 비슷해요.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격이에요.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이 만드는 전투기들은 물론 훌륭하지만 가격이 정말 비싸거든요. KF-21은 달라요. 마치 고가 브랜드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스마트폰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국방 장비로 한국을 똑똑한 선택지로 보고 있어요. KF-21을 보면 미국의 유명한 KF-22나 F-35 전투기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보여요. 하지만 단순히 복제한 게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에요. 엔지니어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 마치 펍 아티스트들이 여러 음악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기체 안의 기술력도 놀라워요. 이 전투기는 멀리서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컴퓨터, 적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게 하는 특수 소재 등 모든 최첨단 기능을 하나로 갖춘 기계예요. 마치 최고 사양의 게이밍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KF-21을 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이 전투기가 한국의 국방 산업의 성장과 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K방산이라고 부르는데 펍이나 K드라마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방위 기술도 글로벌 팬을 만들고 있죠. KF-21이 머리 위를 다시 한번 지나가며 엔진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요. 그 소리를 들으며 이건 단순히 멋진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열심히 일할 때 이룰 수 있는 성과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공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하고 있어요. 전투기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언젠가 이 전투기를 조종할 젊은 파일럿들이 떠올라요.
어쩌면 지금 중학생인 아이들이 하늘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있을지도 몰라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분주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한국이 글로벌 방산 산업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생각하니 설레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보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인기 있는 영국 유튜브 채널 Visual Politic에서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다룬 영상을 봤어요. 구독자가 140만 명이 넘는 채널인데요. 그 영상에서 한국이 군사 장비 분야에서 점점 주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한국이 완벽한 레시피를 찾아낸 것 같아요. 고품질의 무기를 서방 국가들과도 호환되게 만들면서도 여러 나라가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미사일 기억하시죠? 그 미사일에 대한 소식도 있어요. 내년에 시험 발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한국 회사가 초도 생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거 참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은 한국이 방위 능력에서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을 사와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만들고 있잖아요. 마치 늘 사 먹던 요리를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 같은 느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만드는 미사일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각기 다른 용도의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공중 목표물을 겨냥한 공대공 미사일,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대지 미사일, 각 미사일마다 특화된 기능과 용도가 있어요. KF-21 전투기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아이폰이나 삼성폰이랑 비교하듯이 우리 전투기에도 비슷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군사 전문가들이 KF-21을 미국의 최고 전투기인 F-22와 F-35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한국이 두 전투기의 장점을 잘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 같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이른바 K방산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예요. K-팝이나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이제는 한국의 방산 산업도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군사 기술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죠. 1. 첨단 기술. 한국은 최신 과학과 공학을 무기에 적용하고 있어요. 2. 경쟁력 있는 가격. 다른 나라 제품보다 가격이 더 합리적이에요. 3. 신뢰성. 한국 무기는 내구성이 강하고 성능도 좋다고 평가받아요. 4. 호환성. 서방 국가들, 특히 우방국들과 장비 호환이 잘 돼요. 이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분주한 시장에서 한국 부스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기술을 살펴보러 오는 모습이죠.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이미 한국 항공기를 구매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중동 국가들도 KF-21 같은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싶어 해요. 이런 변화가 정말 신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스마트폰, 자동차,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대화의 중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앞으로도 전망이 밝아요. 방산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전통적인 공급업체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이 딱 그들이 원하는 품질과 가격을 갖춘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내 일자리 창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 그리고 한국의 안보와 독립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치 집을 더 튼튼하게 지어 가족을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잖아요. 이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한국이 방산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막 시작된 멋진 여정의 서막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방산 장비를 구매할 것. 현재 무기의 개선된 버전이 개발될 것.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 더욱 발전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될 것,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을 지켜보는 지금이 정말 흥미로운 시기예요. 하나하나 새로운 개발과 계약, 성공적인 시험이 한국을 세계 최상급 방산 기술 제공국으로 만드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는 그 모든 변화를 한 발자국씩 지켜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암 오코넬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텔 창문에 손을 댄 채로 방콕의 불빛이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향해 뻗은 마천루들이 구름을 움켜쥐려는 거대한 손가락들처럼 솟아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반짝임이 평소보다 흐릿해 보였어요. 제 이름은 리암 오코넬이에요. 어제 태국에 도착했는데 이번 일은 아마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이 또 진동했어요. 오늘만 5번째로 정부 관계자들한테서 온 메시지였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태국 경제가 마치 누군가 퍼즐을 테이블에서 쓸어버린 것처럼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거지. 저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열어 다시 한번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화면에 뜬 그래프들은 제가 걱정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프마다 온통 빨간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관광 수치, 공장 생산량, 환율 전부 다요. 하나같이 최악의 상태였어요. 불과 6달 전만 해도 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넘쳐났고 사진을 찍거나 기념품을 사거나 수많은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음식을 즐겼어요. 쇼핑몰도 활기찼고 사람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느라 바빴죠. 공장들도 밤낮 없이 돌아가면서 자동차, 핸드폰, 옷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상황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바뀌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오는 길에 보니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창문에 임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유명한 야시장도 텅 비었고 상인들이 더 이상 물건을 팔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로 꽉 차던 하늘철도 마저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어요. 제일 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떠난 거였어요. CJ, 롯데, JYP 같은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전부 철수한 거죠. 이런 기업들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일자리와 자본을 가져오는 걸 넘어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한국 드라마, K-팝 음악 그리고 한국 패션이 태국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저는 책상으로 걸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적힌 공식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태국 정부가 저를 무역 컨설턴트로 초청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아시아와 서구 기업들 사이에서 쌓은 경험이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리암, 큰일 아니잖아. 저는 혼자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나라 경제 하나 살리면 되는 거지. 그때 제 업무용 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방콕 번호가 뜨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피곤한 목소리의 남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오코넬 씨? 저는 수파차이 장관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현대 관련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30분이었어요. 물론입니다, 장관님. 몇 시에 뵐까요? 오전 7시 상무부로 와주십시오. 또 다른 한국 기업이 철수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방콕 거리는 여전히 차량과 오토바이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다니는 모습이 마치 색색의 실들이 엮여 하나의 천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 음식 가게들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고 매운 팟타이와 구운 치킨 냄새가 높은 층까지도 올라왔어요.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봤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거고 한국 제품을 팔던 작은 가게 주인들도 힘들어지겠죠.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던 학생들의 꿈도 무너질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내일 회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을 설득해서 태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신뢰를 다시 쌓아야 했죠. 제 경험상 신뢰는 연약한 식물 같아서
한번 상처를 입으면 다시 자라려면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도 창밖 방콕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별들처럼요. 내일은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될 테지만 그래도 이제 발을 내디딘 거잖아요. 저는 알람을 새벽 5시 30분에 맞추고 준비물을 챙겼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공에 기대고 있으니까요. 저는 방콕 외곽에 있는 삼성 공장을 거닐었어요. 한때 분주하게 돌아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제 발소리가 빈 벽에 울려 퍼졌고 쌓인 먼지가 많아서 재채기가 나왔어요. 불과 6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2,000명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유령 건물처럼 변해버렸어요. 요즘 태국 곳곳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주 조립 라인이었어요. 정부에서 파견된 안내원 수파트라 씨가 비어있는 작업대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한 달에 스마트폰을 거의 5만 대씩 만들던 곳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메모를 적었어요. 그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삼성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도 짐을 싸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버려진 공장을 직접 둘러보니 책상에서 보고받은 보고서나 회의에서 듣는 것보다 경제 위기가 훨씬 더 실감났어요. 이 텅 빈 공간들이야말로 태국 경제 붕괴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공장이 얼마나 더 문을 닫았죠? 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에어컨도 없는 태국의 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 산업단지에만 15곳이에요. 수파트라 씨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제가 여기 온 첫 주 동안 봤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정부가 주요 공항의 면세점을 폐쇄한 게 큰 실수였어요. 그 돈이 지역 상점들에서 쓰일 거라고 기대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관광객들과 출장객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태국 경제의 중요한 수입원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경제 전반에 퍼져나갔어요. 태국의 통화인 바트와는 7%나 하락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부진한 통화가 됐어요. 그때 봤던 신문 기사가 기억났어요. 태국 바트와 5년 만에 최저치 기록. 이건 태국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었죠. 수입품 가격이 껑충 뛰어버렸으니까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수파트라 씨가 저를 창가로 이끌었어요. 창밖에는 그녀가 꼭 보여주고 싶어 했던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폐업한 가게들의 창문마다 임대라고 적힌 간판들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엔 이 거리의 공장 직원들을 위한 식당과 카페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텅 빈 건물과 무너진 꿈들만 남아 있었죠.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임금이 더 낮은 일을 찾아 도시에서 전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생하는 건 공장 노동자들만이 아니었어요. 평소 경제를 뒷받침해주던 태국의 하이소 계층, 즉 부유층도 영향력을 잃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해외 파트너십에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 협력 관계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고급 쇼핑몰에는 손님이 줄었고 비싼 콘도들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가장 큰 실수는 수파트라 씨가 차로 돌아가며 말을 이었어요. 중국에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녀 말이 맞았어요. 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기존 동맹국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 나라들은 태국의 관광객과 투자자들을 꾸준히 보내왔는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거죠. 한국 관광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로 방향을 틀었어요. 내일 시암 파라곤에 모시고 갈게요. 그녀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몰을 언급하며 말했어요. 거기 상황도 직접 보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태국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차를 타고 방콕 거리를 지나며 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거리의 노점상들, 교복 입은 학생들, 퇴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이 경제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의 저축 가치는 떨어지고 있었고 일자리 안정성도 불확실해졌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해가 방콕의 고층 빌딩들 뒤로 저물고 있었고 도시를 길게 들이운 그림자들이 나라의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둡긴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경제 위기는 언젠가 끝나니까요. 문제는 그 끝에 다다르기까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느냐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와 책상 위에 메모를 펼쳐놓고 내일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고 관광객 수는 30%나 감소했어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오늘 폐쇄된 공장을 방문한 건 태국 위기의 인간적인 측면을 직접 마주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어요. 대기업이나 정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장을 잃은 공장 노동자들, 문 닫은 가게 주인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내일도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 같았어요. 10분 동안 5번째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방콕 그랜드 하얏트의 대리석 로비를 걸어갔죠. 오늘 회의가 태국 경제를 구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거든요. 부담감이 장난 아니죠? 회의실 문이 눈앞에 가까워졌어요. 안에는 한국의 최고 경영자 20명과 태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넥타이를 바로잡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주간 꼼꼼하게 준비한 만큼 오늘은 무조건 완벽해야 했어요. 근데 일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본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죠. 속보, 현대 홈쇼핑, 태국 유통업체 상대로 소송 제기. 기사 내용을 급하게 훑어보는데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현대가 계약 위반 문제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던 오늘 모든 걸 망칠 수 있는 소식이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회의를 미룰지 그대로 진행할지요.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안에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창문이 방콕 스카이라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비쳐오는데도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죠. 긴 테이블 한쪽엔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자리한 사람은 롯데의 김 부장이었는데 팔짱을 단단히 낀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다른 한국 임원들도 하나같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반대쪽에 앉은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어요. 재무부 장관 솜차이 씨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계속 닦고 있었죠. 방 안의 긴장감이 얼마나 팽팽한지 정말 칼로 썰어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아직 첫 마디도 꺼내지 않았는데 김 부장이 헛기침을 하더니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더라고요. 방금 올라온 소송 기사였어요. 오코넬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 투자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소송은 우리가 우려하던 바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태국은 신뢰할 수 없는 사업 파트너라는 사실을요. 태국 관계자들 사이에 소근거림이 시작됐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솜차이 씨가 급히 일어나다가 물컵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죠. 김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건 단 한 건의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한 건의 사례라고요. 김 부장이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어요. 처음엔 갑자기 면세점을 폐쇄하더니 이번엔 투자 규정을 하룻밤 사이에 바꿔버리셨죠. 그리고 이제 소송까지.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국 기업이 여기서 사업을 이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한국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몇몇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곧 자리를 뜨겠다는 신호였죠. 만약 그들이 지금 떠난다면 태국 경제는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떠올랐어요. 텅 빈 쇼핑몰과 문을 닫은 공장들, 거리에서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났고요. 이 회의가 실패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었어요. 김 부장님,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 부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소송이 심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로 나와 모두가 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번 법적 분쟁이 태국과 한국 사이 수십 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무너뜨리도록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회를 활용해 더 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죠. 제가 한국 대표단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화가 나신 건 당연합니다.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처음 태국에 왔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근면한 사람들, 전략적인 위치, 그리고 문화적 연결고리.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태국 관계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안정성과 명확한 규정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들의 투자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필요하죠.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곱씹는 게 느껴졌죠. 김 부장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제안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제 비상 계획이었죠.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한국의 투자를 보호하고 태국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하지만 먼저 이 소송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죠. 그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제안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제 말이 이어질수록 방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태국 관계자들이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고, 한국 임원들은 비난 대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김 부장이 앞으로 몸을 숙여 팀원들과 귓속말로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소송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솜차이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어요. 다른 태국 관계자들도 안도하는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게 보였죠.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었어요. 부서진 걸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당장의 위기는 넘겼으니 가끔은 그걸로도 충분한 법이죠.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느껴질 정도였죠.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뭔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때론 가장 큰 변화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곤 하죠. 오늘 우리는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태국의 회복이 시작되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은 호텔방에서 보냈어요.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손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방콕의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고 제 커피는 다 식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진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한 걸음씩 차근차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타자를 쳤어요. 이번에 마련한 새 틀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어야 했어요. 복잡한 문구나 숨겨진 장치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딱 떨어지는 규칙들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다시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했죠. 먼저 외국 투자자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했어요. 만약 한국 기업이 태국에 가게나 공장을 열고 싶다면 첫 3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부 관계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직통 창구도 만들어줬죠. 마치 안전망을 깔아주는 것처럼요. 문제가 생기면 그 안전망이 그들을 잡아줄 수 있도록요. 또 태국 정부는 사업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어요. 원래는 사업 허가를 받는데 몇 달씩 걸렸는데 이제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이제 몇 주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죠. 놀이공원에서 우선 탑승권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변화는 태국 총리가 대담한 결정을 내렸을 때 찾아왔어요. 그가 주요 공항들 수완나품이나 돈무안 같은 곳의 면세점을 모두 재개장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면세점들은 세금 없이 명품을 팔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특히 이 가게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게들을 닫은 게 큰 실수였던 거죠. 저는 그 발표를 상업부 사무실에서 TV로 지켜봤어요.
기자들이 방을 가득 채운 채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총리는 또박또박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이번 재개장은 단순히 가게를 다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태국이 한국 형제자매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말이 딱이었어요.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메시지였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을 표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죠. 저는 곧바로 보도 자료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방콕에 초대했어요. 직접 와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태국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재개장한 가게들도 둘러보고 현지 사업가들도 만나보세요. 이렇게 설득했죠. 며칠 만에 긍정적인 기사들이 한국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코리아 헤럴드는 태국, 한국 기업에 활짝 문 열다 라는 제목의 큰 기사를 내보냈고, 코리아 타임스는 태국 관계자들이 서울로 직접 와서 기업인들과 만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심지어 작은 한국 뉴스 웹사이트들까지도 태국의 변화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죠. 어느 저녁 방콕의 룸피니 공원을 걷고 있을 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 대기업 CJ그룹의 박 이사님이었어요. 리암 씨, 그분 목소리가 밝았어요. 최근 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다음 주에 저희 이사회가 태국 복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청난 소식이었거든요. CJ그룹은 선두주자라서 그들이 움직이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박 이사님.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죠.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하셨나요? 새로운 규정도 물론 좋지만 그분이 설명했어요. 태국이 보여준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저희는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이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롯데그룹은 소매점을 다시 여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다시 태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각 발표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좋은 소식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진짜 성과는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느껴졌어요. 방콕에 쇼핑가를 걸을 때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다니면서 태국 사원 앞에서 셀카를 찍었어요. 식당 주인들은 한국 손님들이 돌아왔다며 기뻐했고, 호텔 매니저들은 서울에서 온 예약이 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어느 저녁에는 호텔 근처의 작은 태국 식당에 들렀어요. 그곳 주인인 솜차이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 다시 와요. 이제 제 가게도 살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우리가 진짜로 뭔가를 해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단순히 무역협정이나 경제정책을 고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생계를 이어가고 자신들의 문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도운 거였죠. 태국 바트와는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주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이 다시 태국 거리에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더 많이 웃고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 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방치하지 않았고, 이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저는 수완나품 공항 전망대의 큰 창가에 서서 한국 항공기의 착륙을 지켜봤어요. 파란색과 흰색으로 된 비행기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면서 활주로에 닿는 모습을 보니 마치 희망이 착륙 장비를 내리고 도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적어보세요. 제가 태국 관광부 장관인 수파트라 씨에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오는 K651편 정시에 도착했네요. 수파트라 씨는 휴대폰으로 도착 정보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만에 꽉 찬 첫 항공편이에요. 승객이 187명이나 타고 왔네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터미널이 얼마나 한산했던지 기억이 났어요. 면세점들은 문을 닫았고 어둡고 썰렁한 유리창들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는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고 밝은 조명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태국 실크와 현지 향신료, 프리미엄 화장품들을 진열하고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한동안 태국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국 브랜드들이더라고요. 승객들을 맞이하러 내려가 볼까요? 수파트라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 홀로 내려갔어요.
예전에 방콕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때는 거대한 홀에 올리는 건 정적뿐이었는데 지금은 활기가 가득했어요. 한국어로 된 팻말을 든 가이드들이 여기저기 보였고 가족들은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국과 한국 언론사 기자들은 카메라를 설치하느라 분주했죠. 첫 번째 승객들이 자동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이 지긋한 한국인 부부가 먼저 나오는 걸 봤고 뒤이어 K-팝 스타일의 헤어컷과 패션을 한 젊은 관광객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 뒤로는 정장을 입은 남성들 몇 명이 보였는데 아마도 CJ와 롯데의 임원들 같았어요. 기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러 온 게 분명했죠. 뭔가 다르네요. 제가 수파트라 씨에게 말했어요. 더 좋아졌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녀 말이 맞았어요. 신뢰는 단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회의실에서의 팽팽한 긴장감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질 뻔했죠. 소송 문제에다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양쪽 모두의 자존심이 부딪혀서 오랜 파트너십이 거의 깨질 뻔했어요. 결국 작은 걸음들이 상황을 바꿔놨죠. 신중한 대화와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과가 진심임을 증명해줄 행동들 말이에요. 저는 커피숍으로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바리스타가 새 직원에게 컵에 간단한 한국어 문구를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같은 말들이요. 이런 작은 제스처들이 중요했어요. 존중과 노력을 보여주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국을 떠나려 했던 롯데의 김상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는 오늘 아침 태국 관계자들과 롯데 백화점 재개장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첫날 매출이 기대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믿으신 게 맞았나 봅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에서의 그 치열했던 논쟁이 떠올라 미소를 지었어요. 외교에서 제일 어려운 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서 공통의 이익을 보게 하는 거더라고요. 태국은 한국의 기업과 관광객이 필요했고 한국도 태국의 시장과 자원이 필요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두 나라 모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지켜야 했어요. 그때 태국 학생 몇 명이 교과서에서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며 지나갔어요. 그 근처에선 한국인 가족이 태국 보안 요원에게 영어와 손짓을 섞어 길을 묻고 있었고 그 요원은 막 배운 듯한 서툰 한국어로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완벽한 소통은 아니었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중요했죠. 북적이는 터미널을 둘러보며 우리가 이뤄낸 성과의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겸손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번 위기는 국제 관계가 얼마나 섬세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줬거든요. 성급한 결정이나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쉽게 망가질 수 있지만 인내와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노력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수파트라 씨가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어요. 리암, 상공부 장관님이 내일 서울과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무역 협정 확대 논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활주로로 접근 중인 또 다른 비행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부산에서 오는 비행기였고 도착 안내판에 보니 역시 만석이었어요. 참석한다고 전해주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앞으로도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공항에서 태국인과 한국인들이 다시 소통하고 연결되고 상업 활동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극적인 순간이나 화려한 행사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협력하고 다시 신뢰하며 다시 시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죠. 방콕을 떠나며 제가 마음에 새길 교훈은 이거였어요. 외교도 인생처럼 가장 튼튼한 다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세심하게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번 세운 다리도 계속해서 정성을 들여야 튼튼하게 유지된다는 걸요.